공인회계사가 추천한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창업 관련 전문 최윤정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창업 관련해서 3번 말씀하실 거죠? 네. 네, 정말 잘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웹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보, 나왔어. 일주일 비웠는데 인테리어도 거의 다 됐네. 혼자 고생 많았어. 당신이야말로 일본까지 가서 고생했어요. 본토 맛 확실히 배워왔죠? 당연하지. 나만 믿으라고. 그나저나 이제 테이블이랑 의자만 들여오면 되나? 참, 우리 지난번에 같이 가서 봤던 가구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는 취미생활로 조그맣게 하는 거라 현금 거래로 진행했으면 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차만 구입하면 끝이네요. 아무래도 주말엔 모임에 나갈 때도 써야 되니까 GXX로 하는 거 어때요? 차도 크고 당연히 좋은데 비싸지 않을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사업자 리스로 해서 구입하면 사업 비용으로 처리돼서 부담도 적대요. 우리도 이참에 좋은 차 타봐요. 네? 네, 자기 파시는 분 좋은 차 타고 싶어 하는데 개인 사업자분들이 저렇게 차를 살 때 리스로 구입하는 게 유리합니까? 할부로 사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리스나 렌탈 그리고 직접 구매하시는 경우 모두 사업과 관련된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들을 경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리스나 렌탈 같은 경우는 매달 지출하시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 그 금액을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요. 직접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일시 구입이라든지 할부 구입이라든지 구분하지 않고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경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살 때는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한다. 감가상각 많이 들어봤지만 창업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가상각이 어떤 건가요? 네, 간혹 사업자분들이 수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절세 방안으로 차량 구입 등을 좀 고려를 하시는데요. 이게 구입한 그 해에 모두 비용 처리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차량과 같은 고정 자산은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매년 나누어서 경비 처리가 되는데요. 예. 여기서 감가상각비가 뭐냐 하면요. 예. 차량, 설비 등 고정 자산이 노후화된 가치를 네. 법이 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에 배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자산별로 세법상으로는 내용 연수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 연수요. 네, 보시는 것처럼 내용 연수는 각 종류별로 차이가 있고요. 예. 선택하시는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각 기간마다 비용 처리되는 효과가 다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하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저렇게 다르다는데 그게 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네, 내용 연수 동안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법상에서는 정액법과 정률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시는 바와 같이 정액법은 취득금액에 대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거고요. 예. 정률법은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금액에 대해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정률법을 선호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사례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기준 내용 연수가 5년인 고정 네. 자산을 1억 원에 구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각각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매년 비용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지금 표를 보니까 정액법, 정률법 다 비용 처리는 1억 원으로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액법은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비용 처리가 되고요. 정률법은 내용 연수 초기에는 많은 비용 처리가 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그 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용 연수 전체 기간으로 보면 예. 총 1억 원이 경비 처리되는 것은 모두 동일하긴 합니다. 음. 하지만 정액법 같은 경우는 예. 수익이 적든 많든 매년 동일한 비용을 인정받게 되지만요. 예.
정률법의 경우에는 이전 연도까지 감가상각으로 인정받았던 감가상각 누계액에 따라서 매년 그 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률법 적용 시에는 수익이 적은 해에는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게 되면요. 추후 내용연수에 따라서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예. 감가상각비만으로도 세금을 조절해서 절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수익이 많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저 표를 보면 수익이 좀 초기에 적을 걸 대비해서 정률법을 적용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게 보이네요. 그러면 아까 웹툰에서도 그랬는데 부부가 좀 뭐 좋은 차를 사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차든 다 비용 처리가 돼요? 네, 사실 몇 가지 요건을 갖추시면 가능하긴 합니다. 사업자가 이용하는 차량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네. 재고를 납품할 때 사용하는 트럭이라거나 또 영업 직원들이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에서 부부가 예.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인데요. 아. 이런 차량들은 예. 업무에 사용을 했는지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용이라는 명목하에 고가의 차량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네. 또 게다가 경비까지 인정받게 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네. 세법상으로는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세법상 이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인정 기준이 있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인정 기준. 우선 예. 트럭이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같이 외관상으로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과 경차 등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 자동차가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예.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의 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비용 절감 측면에서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금 질문하신 구체적으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인정 인정 기준, 기준, 예.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네. 임직원만이 운전 가능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네.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하실 때 운행 기록부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운행 기록부 작성하고요. 네. 운행 기록부 중에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예.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예. 대당 1,500만 원까지는 비용을 인정해주긴 합니다. 예. 네. 그런데 만약에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해서 사업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시면 그만큼 소득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추후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서는요. 네. 업무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년 800만 원만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 감가상각비 매년 업무용 자동차 800만 원. 네, 그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웹툰에서 남편이 왜 일본 출장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갔을 텐데 그렇게 해외 출장 비용도 뭐 사업 비용 처리 가능하겠죠? 다? 네, 물론입니다. 해외 여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경비 처리 가능하신데요. 출장을 목적으로 여행을 가셨다가 네. 관광까지 하고 오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에서 발생한 여비를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네. 그렇지 않은 기간의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하게 되고요. 아. 그렇게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음. 경비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 주의하실 것은요. 예. 패키지 여행 등을 가시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때도 뭐 여쭤보시긴 하거든요. 아, 경비 이것도 비용 처리하실 수 처리되느냐? 있냐고. 예. 패키지 여행 안 될 것 같은데. 네, 패키지 여행은 관광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패키지 여행을 해주면 안 되겠죠. 지금 그 웹툰에서 보면 매장에 들여놓을 가구 업체에서 현금 거래를 요구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별 문제 없어요? 현금 거래 요구하면? 사실 웹툰에서 가산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가산세, 그 중에 하나가 예. 이 가구 구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그 업체가 현금 거래만을 요구를 하는 걸 봤을 때 예. 정황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가 아, 있거든요. 현금 거래 네. 요구하는 거 보니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다. 네. 네.
미등록 사업자는 뭐냐면요. 네. 실제로 사업은 영위를 하고 있지만 예.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소 음성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예.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 보니 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없고요. 이런 분들과 거래를 하시게 되면 적격증빙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것과 관련하여서도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가산세를 물게 되니까 미등록 사업자고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창업 준비한 얘기고 창업 이후에도 좀 매출과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앞서 계속 비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네. 드렸는데 수익에 대해서도 주의하실 부분 당연히 있고요. 대부분 이제 가끔 들어오는 질문이 매장에서 현금 매출 있는데 이거 꼭 신고해야 되나요? 현금으로 받은 거 신고하고 네. 싶지 않겠죠? 네, 질문들 하시는데요. 네. 현금 매출이라고 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타 업종보다 높은 점에 착안해서 현금 매출 누락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네.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오.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는 예. 프랜차이즈 본사에 포스 단말기 매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금 매출액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장님의 카드뿐만이 아니라 네. 배우자나 가족 카드에 종합적으로 합산을 해서 신고된 소득 대비 카드 사용 비율이 높다면 현금 매출 누락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생각보다 국세청이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매출 누락, 현금으로 받아서 매출 신고를 안 한 게 드러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네,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세무조사. 예. 네, 세무당국에서는 신고서와 자료 등의 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해서 불성실하게 신고했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 정보를 누적하여 관리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네. 이때는 본래 내야 했던 세금에 더해서 각종 가산세까지 징수를 하게 되고요. 예. 세무조사할 때 사기 등의 혐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게 드러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뭐 가산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산세도 모이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국세청에서 자주 쓰던 표현 중에 예.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 성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러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예. 소득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를 한다거나 또 각종 세법상의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가 매겨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예.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경우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웹툰에서 부부가 예. 2021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 1억 원을 신고하였고 예. 2022년 12월 31일에 세무조사 시 5천만 원의 현금을 누락하였다고 적출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누락된 소득에 대해 본래 내야 했던 세금 2,250만 원에 더해서 예.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225만 원이 발생을 하고요. 예. 또 과소 신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하지 않았겠죠. 예. 그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 예. 16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본세의 17%를 초과하는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신고 불성실에다가 납부 불성실까지 합치면 지금 가산세가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가산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요. 예. 과소 신고의 경우 일반 과소 신고는 세액의 10%, 네. 부정 과소 신고는 세액의 40%가 매겨지고요. 네. 여기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요. 네. 하루에 0.025% 가산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 환산 시에는 9.125%로 금리로 따지면 굉장히 고리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산세를 내는 일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가산세를 피하면서 좀 사업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좀 종합해 주실까요? 네. 네. 첫 번째, 예. 고가 차량이나 패키지 여행 등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절대 사업 비용 처리하지 마시고요. 네. 차량 등과 같은 고정 자산은 일시에 비용 처리되지 않으니 적절히 기간 배분하셔서 비용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미등록 사업자 등과 같은 분들과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적격 증빙 등을 꼭 수치를 하셔서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했는데 네. 그 비용이 세법상 인정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당국은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장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 매출, 카드 매출 구분하지 마시고 모든 매출 정당하게 신고하셔서 가산세와 세무조사 모두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당국이 잘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창업 관련할 때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되겠군요. 네, 지금까지 창업 관련 전문 최은정 회계사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